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세종대왕께서 조선 땅을 다스리신 지 15년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그 해는 참으로 풍년이 들어 온 나라가 평화로웠습니다. 한양에서는 집현전 학사들이 밤낮으로 글을 짓고 시골에서는 농부들이 황금빛 벼이삭을 거두어 들이느라 분주했지요. 하늘도 조선 백성들을 축복하는 듯 비는 때 맞춰 내리고 해는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땅 한켠에 자리한 김씨 대갓집도 그런 태평성대의 은혜를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늘 선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사랑채에서는 매일같이 시문과 담소가 오갔지요. 넓은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탐스러운 열매를 매달고 있었고 뒤편 텃밭에는 온갖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뒤편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나이 40을 넘기면서부터 점점 집안일에 마음을 두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한때는 촉망받는 관료였지만 몇 차례 좌천을 겪은 후로는 벼슬길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학문에 정진하며 후진 양성에 힘썼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술과 기생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한양에서 내려온 상인들과 어울리며 화투를 치고 주사위를 굴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밤마다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고함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지요. 안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정씨 부인의 마음은 날로 무거워졌습니다. 26에 시집와서 벌써 10년째 그녀는 한 번도 남편에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김진사의 행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 견딜 수가 없었지요. 마마님, 저녁 수라 드시지요. 몸종 춘향이가 상을 들고 들어와도 정씨 부인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쓸쓸히 불어와 마당에 감나무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지요. 이때 사랑채에서 또다시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씨 부인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애써 누르려 했지요. 하지만 하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곧 이 평화로운 대갓집에 큰 파란이 일어날 것이었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갓집 사랑채 뒤편 작은 행랑채에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쇠, 본명은 이돌석이었지요. 돌쇠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우람한 그야말로 장정다운 체격을 지녔습니다. 오랜 세월 농사일을 해서인지 피부는 구릿빛으로 그을려 있었고 굵직한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만큼은 맑고 선량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투명하고 순수한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이 집에 온 것은 벌써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7살 때 전염병으로 부모를 잃고 길거리를 헤매던 그를 김진사의 아버지 되는 김자랑이 거두어 준 것이었지요. 이놈, 울지 마라. 앞으로 이 집이 내 집이니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거라. 그때 들었던 김자랑의 따뜻한 말씀을 돌쇠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집을 자신의 진짜 집처럼 여겼고 김씨 집안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했지요. 새벽 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고 밭을 갈고 추수를 하고 힘든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맡아 했습니다. 글은 배우지 못했지만 그 대신 농사일만큼은 이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잘했지요. 돌쇠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리를 중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은 끝까지 믿고 따랐고 약속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켰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돌쇠만큼은 믿고 의지했습니다. 돌쇠만큼 마음 좋은 사람도 없어.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양반감이지. 동네 할아버지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비록 신부는 머슴이지만 마음씨만큼은 그 누구보다 고귀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돌쇠 자신은 그런 칭찬을 들어도 부끄러워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은혜를 갚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씨 대갓집 옆에는 조그만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박씨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지요. 박씨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는 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궁중에서 무당 일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점을 치면 신기할 정도로 잘 맞췄거든요. 그래서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운세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돌쇠야, 이리 와 보거라. 할머니는 돌쇠를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돌쇠에게는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지요. 할머니, 무슨 일이시옵니까? 내 사주를 다시 한번 보니 말이다. 올해 추석 무렵에 큰 변화가 올 것 같구나. 그것도 아주 큰 변화가 말이야. 할머니의 눈에는 범상치 않은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지요. 한편 김진사에게는 김수달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장사를 한다며 가끔 내려오는데 볼 때마다 돌쇠는 왠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수달은 작은 키에 살찐 몸집, 그리고 언제나 교활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눈이 작고 간사해서 마치 여우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무엇보다 그의 시선이 늘 정씨 부인을 향해 있다는 것이 돌쇠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촌, 사업이 잘 안 되시나 보네요. 도박으로 빚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김수달은 김진사가 술에 취해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슬쩍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정씨 부인 쪽을 힐끗 쳐다보곤 했지요. 그런 걱정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김진사는 술에 취한 채로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돌쇠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머슴인 자신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김씨 대갓집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추수철이 다가오면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돌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부엌에 채워놓고 장작을 패서 아궁이에 쌓아두었지요. 그런 다음 속골을 베러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돌쇠야. 정씨 부인이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가 돌쇠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늘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지요. 전혀 고생이 아니옵니다, 마마님. 저는 일하는 것이 좋사옵니다. 돌쇠는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요즘 들어 정씨 부인의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밤마다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소란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시는 것 같았지요. 정씨 부인은 혼자 뒷마당에 나와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지요. 가끔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마마님께서 많이 속상해 하시는구나. 돌쇠는 멀리서 그런 정씨 부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26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고 늘 온화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살아오신 분이었거든요. 하인들에게도 친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지요. 그런데 요즘 김진사의 행실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술에 취해 들어 누워 있고 밤에는 손님들과 도박을 했습니다. 집안 살림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돌쇠야, 잠깐 이리 와 보거라. 어느 날 저녁 박씨 할머니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심상치 않은 표정이 어려 있었지요. 할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밤하늘을 보니 이상한 기운이 감돌더구나. 큰 변화가 곧 닥쳐올 것 같아. 너는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할머니의 말에 돌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점괘는 늘 맞아떨어졌거든요.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여느 때보다 더 큰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와 김수달, 그리고 몇 명의 상인들이 모여 밤늦도록 화투를 치고 있었지요. 아이고, 또 졌네. 이거 큰일 났구만.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돈을 잃은 모양이었지요. 삼촌, 걱정 마세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김수달이 비실비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작은 눈에는 기다렸다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무슨 방법 말이냐? 삼촌네 마님 말입니다. 서울의 어떤 부자 영감이 첩을 구한다고 하는데 값을 후하게 준답니다. 삼촌의 빚 정도는 한 번에 해결될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진사는 술에 취한 채로 멍하니 조카를 바라보았지요. 뭐라고? 마님을 발라고? 삼촌도 젊지 않으시고 마님과의 사이에 자식도 없지 않습니까? 이참에 새 출발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수달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빚에 허덕이다.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김진사님도 마님 하나 없으면 자유롭게 사실 수 있고. 김진사는 비틀비틀 일어나더니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조카의 말이 깊이 박혀 있었지요. 이 모든 대화를 돌쇠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장작을 가져다 놓으려다가 사랑채 뒤편에서 엿듣게 된 것이었지요. 이럴 수가. 어떻게 마마님을. 돌쇠는 충격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거친 말씀 한 번 하지 않으시고 늘 자애로우셨던 정씨 부인을 어떻게 남에게 팔 수 있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숙취로 골머리를 앓으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여보소. 예, 서방님. 정씨 부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목소리였지요. 내가 할 말이 있소. 김진사는 말을 꺼내려다가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조카의 말과 빚 독촉에 시달린 그는 결국 입을 열었지요. 당신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겠소. 다른 곳이라 하시면 서울의 어떤 부자 영감네 집으로. 거기서 살면 돼요. 정씨 부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을 이해했지요. 남편이 자신을 팔려고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리하시지요.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내일 아침에 떠나게 될 거요. 김진사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정씨 부인과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웠던 것이지요. 돌쇠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정씨 부인이 홀로 앉아 조용히 우시는 모습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돌쇠는 박씨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마님을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돌쇠야,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나서면 너도 위험해진다.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시고 친어머니처럼 돌봐주신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한참 동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렇다면 마마님을 모시고 피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뒷산 깊숙한 곳에 옛날 화전민들이 살던 빈집이 있다. 거기로 피해 있거라.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날 밤 돌쇠는 모든 것을 결심했습니다. 20년간 충성을 다했던 주인을 배신하게 되더라도 정씨 부인만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지요. 한밤중이 되자 돌쇠는 조용히 안채로 향했습니다. 정씨 부인의 방문을 살며시 두드렸지요. 마마님,
저 돌쇠입니다. 돌쇠야?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마마님께서 내일 아침에 떠나신다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와 함께 피하시지요. 정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인인 돌쇠가 이런 위험한 제안을 하다니요. 돌쇠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너까지 위험해질 필요는 없다. 마마님, 저에게는 20년간 베푸어 주신 은혜가 있사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면 신세를 지겠구나. 두 사람은 조용히 안채를 빠져나와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만이 그들의 길을 비춰주고 있었지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평생 편안한 규방에서만 살아와서 험한 산길을 걷기가 어려웠지요. 돌쇠는 그녀를 업고 산을 올랐습니다. 무겁지 않으십니까? 전혀 무겁지 않사옵니다, 마마님. 하지만 실제로는 밤새 산을 오르내리느라 돌쇠도 숨이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을 잃어 헤매고 있을 때 어디선가 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지요. 여우는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더니 앞서서 길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우를 따라가 볼까요? 그러자꾸나. 신기한 일이구나. 두 사람은 흰 여우를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우는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때때로 멈춰서 뒤돌아보며 그들을 기다려 주었지요. 박씨 할머니가 알려준 빈집을 찾는 데는 하룻밤이 꼬박 걸렸습니다. 옛 화전민들이 살던 집은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그래도 비바람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돌쇠는 재빨리 지붕을 고치고 방바닥을 깨끗이 쓸었지요. 마마님, 여기서 잠시 쉬십시오. 정씨 부인은 한 번도 이런 누추한 곳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돌쇠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찌 되었을까. 마마님께서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이었지요. 돌쇠는 산에서 나무 열매와 나무를 캐어왔지만 정씨 부인에게는 너무나 거친 음식이었습니다. 날씨도 추워졌습니다. 산속은 평지보다 훨씬 추웠고 밤이면 이불 한 장으로는 추위를 막기 어려웠지요. 마마님, 제 옷을 더 입으십시오. 너도 추울 텐데. 저는 괜찮사옵니다. 평생 밖에서 일해서 추위에는 익숙합니다. 돌쇠는 자신의 겉옷까지 벗어서 정씨 부인께 덮어드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런 돌쇠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며칠 더 지나자 정씨 부인이 열을 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과 거친 음식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된 것이었지요. 마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돌쇠는 산에서 약초를 캐어다가 다려드리고 밤새 간병을 했습니다. 자신은 잠을 자지 못해 눈이 푹 꺼졌지만 정씨 부인의 병이 낫는 것이 더 중요했죠. 그런 돌쇠를 보며 정씨 부인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남편에게서 받아본 적이 없는 따뜻한 정성이었거든요. 정씨 부인의 병이 다 나을 무렵 산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저놈들을 찾아라. 분명 이 산 어디엔가 숨어 있을 거다. 김수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마마님, 더 깊은 곳으로 피해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짐을 꾸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흰 여우가 나타나 길을 인도했지요. 그날 밤 동굴 속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씨 부인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야, 나에게는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 무슨 비밀이십니까? 나는 정승 정광필의 딸이다.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광필 정승이라면 세종대왕 시절 유명한 문신이었거든요. 우리 집안은 몰락했다.
아버지께서 정적들의 모함을 받아 관직에서 쫓겨나신 후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지. 나만 홀로 김진사내로 시집을 온 것이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마님의 친정 오라버니는 내 오빠 정인수는 아버지 일에 연루되어 유배를 갔다. 벌써 10년째 소식이 없구나. 돌쇠는 이제야 정씨 부인이 왜 그렇게 조용히 모든 것을 참고 살아오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딸로서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것이지요. 마마님, 그렇다면 오라버님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흰 여우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추격자들을 완전히 피하기 위해서였지요. 길을 걷던 중 정씨 부인이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돌쇠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괜찮으십니까? 고맙다. 잠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정씨 부인은 얼굴이 붉어져 시선을 돌렸지요.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돌쇠의 순수하고 의로운 마음에 감동했고, 돌쇠는 정씨 부인의 고상하면서도 따뜻한 품성의 마음이 끌렸지요. 어느 날 저녁,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마마님, 저 같은 천한 놈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인지 해보거라. 마마님께서는 참으로 고귀한 분이십니다. 신분이 높아서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고귀하시지요. 정씨 부인은 가만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돌쇠야, 오히려 너야말로 진짜 양반이다. 신분은 낮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고귀하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벽 때문에 그 마음을 쉽게 드러낼 수는 없었지요. 그날 밤 돌쇠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칠 후 김수달이 포졸들을 데리고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내가 서울 양반에게 약속한 일인데 이대로 망칠 수는 없어. 김수달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이미 서울의 부자 영감에게 정씨 부인을 팔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아놓았던 것이지요. 돌쇠 그놈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주인을 배신한 놈이니 곤장을 쳐 죽여야지. 포졸들이 산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숨어있던 곳도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마마님, 이곳도 위험해졌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피해야겠습니다. 돌쇠야, 너만이라도 도망가거라. 나 때문에 내가 위험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돌쇠는 정씨 부인을 업고 더 험한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서 체력이 한계에 달해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자들이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저기다. 저놈들이다. 마마님, 빨리. 돌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정씨 부인을 업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탄 추격자들을 피하기는 어려웠지요.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 돌쇠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마마님, 저는 여기서 그들을 막겠습니다. 마마님께서는 저 바위 뒤에 숨어 계십시오. 안 된다. 너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 괜찮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돌쇠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들고 추격자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물러설 수 없었지요. 위급한 순간 어디선가 박씨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멈춰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범상치 않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추격자들도 잠시 멈춰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지요. 박씨 할매, 당신이 여기서 뭘 하는 거요? 김수달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수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무슨 소리요? 도망친 하인과 여자를 잡는 게 뭐가 죄라는 거요? 그 여인은 내가 함부로 해도 될 분이 아니다. 박씨 할머니는 품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을 보거라. 편지를 받아 본 포졸 중 하나가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궁중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맞다. 정씨 부인은 정승 정광필의 딸이며 사주상 반드시 복을 되찾을 귀한 팔자다. 하늘이 정한 운명을 거스르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할머니의 말에 포졸들이 술렁였습니다. 조선에서는 무속과 점수를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돌쇠, 너에게도 말해야 할 비밀이 있다. 저에게요? 너는 그냥 구아가 아니다. 너도 정승가의 핏줄이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돌쇠 자신도 믿을 수 없었지요. 27년 전 정광필 정승에게는 서자가 하나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너다, 돌쇠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정승댁의 몸종이었다. 정승께서 정적들에게 쫓겨날 때 어머니는 너를 데리고 도망쳤지. 그리고 이곳에서 병들어 죽으면서 나에게 너를 부탁했다. 돌쇠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20해 동안 머슴으로 살아온 집의 마님과 같은 집안 사람이었다니요. 그렇다. 너희는 모두 몰락한 정승가의 후예들이다. 하늘이 정한 인연으로 다시 만난 것이지. 진실을 알게 된 돌쇠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20해 동안 자신을 천한 머슴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양반가의 핏줄이었다니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토록 모시고 싶었던 정씨, 부인과 한 집안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쇠야, 그동안 충격이 컸지? 정씨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도 이 놀라운 진실을 받아들이느라 시간이 필요했지요. 마마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나를 누나라고 부르면 된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아니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사라졌지만 이제는 더 복잡한 관계가 되었거든요. 누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돌쇠야, 이제 너는 진짜 내 자신을 찾아야 한다. 20해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고 의롭게 살아온 것이 중요한 거야. 돌쇠는 차츰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종의 아들로 태어나 머슴으로 살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양반다운 품성을 기른 것이었지요. 이제 저는 마마님을, 누나를 끝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말입니다. 고맙다. 돌쇠야. 내가 있어서 나는 이 어려운 시절을 버틸 수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머슴과 마님이 아닌 한 집안의 후예로서 서로를 의지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김수달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말을 들은 후 한동안 물러섰지만 얼마 후 더 악랄한 계획을 세웠지요. 정승가 후예라고? 그럼 더욱 좋지 않냐. 역적의 후손이라고 하면 관아에서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김수달은 관아에 찾아가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돌쇠라는 놈이 정광필의 서자라면서 모반을 꾸미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무리를 모아 반란을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부패한 관리들은 김수달이 바치는 뇌물을 받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그럼 즉시 체포해야겠군.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여자도 공범입니다. 함께 잡아들이십시오. 며칠 후 관군들이 산속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피할 곳이 없었지요. 돌쇠라는 놈과 정씨 부인,
반역죄로 체포한다. 반역이라니요. 저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잡아라. 돌쇠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여러 명의 관군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체포되어 관아로 끌려갔지요. 관아, 감옥에 갇힌 돌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정씨 부인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정씨 부인은 오히려 돌쇠를 위로했습니다. 돌쇠야, 후회하지 마라. 내 덕분에 나는 진짜 인생을 살 수 있었다. 관아에서는 이미 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참수형, 정씨 부인은 관비가 되는 것이었지요. 내일 새벽에 집행한다. 관리의 말에 두 사람은 마지막 밤을 맞았습니다. 누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나를 지키려고 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일이었습니다. 돌쇠야, 나도 마찬가지다. 내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도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옥 창문으로 흰 여우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동안 줄곧 그들을 도와주던 바로 그 여우였지요. 여우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주머니였지요. 저게 뭘까? 여우는 주머니를 감옥 안으로 떨어뜨리고 사라졌습니다. 돌쇠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정승댁의 도장입니다. 정씨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 정광필 정승의 인장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것이. 그때 감옥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관아로 들이닥치는 소리였지요. 이른 새벽 감옥 문이 열리면서 박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돌쇠야,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다. 하지만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다. 어떤 방법입니까? 관찰사 나리께 직접 호소하는 것이다. 마침 오늘 관찰사 나리가 이 고을에 순시를 오신다. 박씨 할머니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증거들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정씨 부인의 출생을 증명하는 문서들과 돌쇠의 혈통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죠. 이것들을 관찰사 나리께 보여드려야 한다. 하지만 김수달이 뇌물로 관리들을 매수해 놓았으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때 정씨 부인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겠다.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겠다. 누나, 너무 위험합니다. 돌쇠야, 이제는 내가 할 차례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이번에는 내가 우리를 지켜보겠다. 관찰사의 행차가 도착했을 때 정씨 부인은 길 한복판에 엎드려 호소했습니다. 관찰사 나리,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여자가 뭐 하는 것이냐? 나리, 저는 정승 정광필의 딸 정씨입니다. 저와 제 동생 돌쇠가 누명을 쓰고 죽게 생겼사옵니다. 관찰사는 정씨 부인의 당당한 자세와 고귀한 품격에 놀랐습니다. 단순한 시골 여인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정광필의 딸이라고? 증거가 있느냐? 정씨 부인은 박씨 할머니가 가져온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관아대청에서 공개적인 심리가 열렸습니다. 한쪽에는 김수달과 그에게 매수된 관리들이, 다른 한쪽에는 돌쇠와 정씨 부인, 그리고 박씨 할머니가 서 있었지요. 김수달, 너는 이들을 반역죄로 고발했다. 그 근거를 대어라. 관찰사 나리, 돌쇠라는 놈이 정광필의 서자라고 하면서 산속에서 모반을 꾸몄습니다. 증거는? 김수달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아무 증거도 없었거든요. 그건 이때 정씨 부인이 나섰습니다. 나리, 저희 아버지 정광필 정승은 결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정적들의 모함을 받았을 뿐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정씨 부인은 흰 여우가 가져다 준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버지의 도장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진실을 밝힐 비밀 문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도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틈이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정광필 정승이 무고함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지요. 이것은 선왕께서 친히 쓰신 친필이다. 관찰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서에는 정광필 정승의 충성심을 인정하고 후세의 명예를 회복해 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이지요. 김수달, 내가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한 죄가 드러났다. 김수달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청 마당에 흰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잠시 돌쇠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라졌지요. 그날 밤, 박씨 할머니가 돌쇠에게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돌쇠야, 그 흰 여우의 정체를 알고 싶으냐? 네, 궁금했습니다. 계속 우리를 도와주었는데 그 여우는 너의 어머니의 혼령이다.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어머니요? 내 어머니는 죽기 전에 나에게 부탁했다. 언젠가 내가 위험에 처하면 도와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의 영혼이 여우의 모습을 빌려 너를 지켜준 것이다. 그렇다면, 맞다. 내 어머니가 도장을 숨겨둔 곳을 알려준 것도, 위험할 때마다 길을 인도해 준 것도 모두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다. 돌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해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늘 곁에서 지켜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관찰사의 조사 결과 정광필 정승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와 정씨 부인의 신분도 정식으로 인정받았지요. 정돌석, 정씨 부인. 너희들의 아버지는 충신이었다. 조정에서 그 공을 인정하여 관직을 제수하고 재산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김수달은 무고죄로 유배형에 처해졌고 김진사는 뉘우치며 그동안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정씨 부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씨 부인은 관대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합시다. 몇 달 후 돌쇠와 정씨 부인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한 집안의 후예였지만 서자와 정녀의 결합은 조선의 관습상 문제가 없었지요. 더욱이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사랑이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돌쇠야, 아니 이제는 정돌석 도령이라고 불러야겠구나. 저는 여전히 그냥 돌쇠가 좋습니다. 그 이름으로 문화를 지켜냈으니까요. 두 사람은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관직을 받긴 했지만 시골에서 조용히 살기로 한 것이지요.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지었고 그 뒤편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농사일을 즐겼고 정씨 부인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지요. 박씨 할머니도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지냈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마당에 매화나무를 심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흰 여우 한 마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어머니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흰 여우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훌륭한 자녀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아들 정명수는 뛰어난 학자가 되어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딸 정혜숙은 현명한 부인이 되어 좋은 가문에 시집갔지요. 그들의 후손들은 대대로 조선의 충신들이 되었습니다. 돌쇠와 정씨 부인의 이야기는 그 고을에서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과 의리,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아름다운 인연의 이야기로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진짜 귀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돌쇠님처럼 의롭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양반이지. 그리고 정씨 부인처럼 어려운 시절에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정 고귀한 분이다. 어느 해의 늦가을, 이미 머리가 하얗게 센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뒷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야, 후회하지 않느냐? 평생 편안히 살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누나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제 진짜 모습도 찾을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심었던 매화나무에는 향기로운 꽃이 만발해 있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돌쇠와 정씨 부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의 벽도, 가난도, 모함도 그들의 진실한 사랑과 의리를 꺾을 수는 없었거든요. 또한 하늘은 선량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위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돌아온다는 진리 말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교훈입니다. 머슴으로 태어났지만 양반보다 고귀한 마음을 가진 돌쇠. 양반 가문의 딸이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던 정씨 부인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지요. 돌쇠는 정씨 부인이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이 그저 그분 자체를 사랑했고 정씨 부인 역시 돌쇠의 신분이 아닌 그의 순수한 마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이어진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영혼이 되어서도 아들을 지켜주었거든요.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듯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운명이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맞서야 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돌쇠와 정씨 부인은 어려운 운명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함께 힘을 합쳐 그 운명을 이겨냈지요.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결말을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조용한 밤, 어디선가 들려오는 매화 향기처럼 돌쇠와 정씨 부인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분이나 처지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 이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과 굽히지 않는 의지만 있다면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함을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가장 큰 지혜이니까요. 훗날 돌쇠와 정씨 부인의 무덤가에는 매화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났고 해마다 봄이 되면 향기로운 꽃을 피워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매화꽃을 보며 진정한 사랑과 의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곤 했지요. 시간이 흘러 조선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와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의리, 그리고 선량함이 결국 승리한다는 아름다운 교훈은 시대를 넘어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였거든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